자, 안녕하십니까. 2023 수능 프로젝트 온리 원. 자, 오늘 비대면 7강 문항입니다. 오늘 고전 3문의 장르적 특성 부분 진행할 거예요. 장르적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교재는요. 오늘 일단 몇 쪽이시냐면 180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180쪽. 180쪽에서 보실 건데 이 고전 문학은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에서도 뭐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가사들의 특성이 있었죠. 근데 좀 이런 어떤 장르적인 특성 부분은 사실 수능에서는 그다지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른다라고 했을 땐 좀 곤란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얼마든지 이론과 관련된 또 보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학교에서 이제 내신을 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앞부분에 지금 대대적으로 좀 특히 산문 같은 거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 너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너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정작 이제 영혼 군담 소설, 애정 소설, 가정 소설, 풍자 소설, 판소리개 소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정작 좀 중요한 작품들은 좀 놓치게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이 장르적 특성 부분만 많이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180쪽 우리 교재 한번 보시죠. 자, 장르적 특성 설화 가전체 전기소설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이야기 어떤 원형이죠. 그래서 이제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티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티프에다 이제 동그라미 치십시오. 모티프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의 화소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특히 뭐 고전 산문, 소설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비슷비슷한 얘기. 그래서 공통된 이런 이야기의 화소를 모티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적강 모티프, 뭐 변신 모티프, 남장 모티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공통된 화소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렇게 이런 모티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모티프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얘기는 A하고 C 모티프, 어떤 건 D하고 E 모티프, 어떤 건 A하고 뭐 F 모티프, 어떤 건 E하고 뭐 F 모티프 이런 식으로 화소들이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설화에서 내려온 이제 어떤 가전체 문학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소설로 정착되는 과정들에서 비슷한 화소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어떤 설화를 줬으면 또 다른 작품을 줘요. 보기로 다른 작품을 주고 같은 비슷한 모티프를 준 다음에 조금씩 이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변형이 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 변형이 이루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변성을 갖기 때문에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그럼 뭐 내용상으로 읽어가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설화의 모티프는 이렇게 고전소설과 묶어서 복합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가에는 설화 같은 걸 주고 나에는 고전소설 주고 같은 모티프의 작품을 이렇게 복합지문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신화는 이제 건국신화가 많습니다. 오늘 뭘 배워볼 거냐면요. 주몽신화를 배워볼 거예요. 거기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화의 특성을 설화 중에 우리가 신화의 특성을 배워볼 거고요. 신성성이 중요합니다. 적강 모티프, 영웅소설에 지금 우리가 영웅군담 소설에 배웠던 그런 그대로 영웅의 일대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설은 지명이나 사물의 어떤 증거물의 원천이 되죠. 그래서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용소와 며느리바이를 배워볼 거예요. 용소와 며느리바이. 그거를 좀 볼 거고요. 맞죠? 용소와 며느리바이. 눈이 아파가지고 좀. 항상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 7강이니까. 이게 지금 항상 눈이 아파요. 새벽에 이거를 막 PPT 이거 받으면서 이거 찍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좀 눈이 아프고 눈이 막 시립니다. 그래서 요즘 힘이 드는데 뭐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설은 약간 방금 얘기했듯이 지명이나 사물 등 실제로 있는 어떤 지명. 이 지명은 이런 전설로부터 유래됐다. 전설이 뭐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뭐 우리가 문화재라든지 어떤 지명이라든지 거기에 유래에는 반드시 이런 전설이 들어가 있어요. 증거물이 있다는 얘기. 또 민담은 옛날 이야기죠. 할머니가 들려주다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설화를 좀 배워볼 거고요.
자, 가전체 오늘 국선생전 배워볼 겁니다. 국선생전, 가전체. 가짜 전기라는 얘기는 전이라는 것은 서마천의 사기라는 그런 역사서에서 온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거거든. 근데 그 인물의 일대기가 서마천의 사기 그 열전에서 보면 보통 이제 그 인물의 뭐 내력, 가계의 내력을 밝히고 행적을 밝히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데 이 양식을 이 전의 양식을 그대로 따다 씁니다. 그래서 가짜 전기거든. 사물을 의인화시켜요.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고려시대에 주로 지어지고 사물을 의인화하여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화적 요소가 있죠. 우의적 요소, 돌려서 말한다는 거고 당시에 세태를 풍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세태 풍자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 또 뭔가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된다라는 비판, 그런 것들을 이제 풍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로 술이나 돈과 같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고요. 서사구조 중요합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가계의 내력,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물의 행적, 흥하고 망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신의 평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뭐 국선생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요소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올바른 유교적 관념이나 삶의 이치를 제시하고 당시의 세태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점이 중요합니다. 의인화가 뭐 술이나 돈을 의인화하는데 뭐 예를 들어 임금이 순을 국순절에서 순을 옆에다 놓고 순만 이뻐했다라고 하면 임금이 술을 즐긴다는 게 원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공방전에서 돈을 의인화한 거에서 방이 세금을 맡아보는 업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화폐로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관점이. 자, 그러다가 이제 전기소설. 김시습의 이제 금오신화 이후에 전기소설 최초의 이제 형태인데 전기적 요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현실적 요소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주인공은 보통 불우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의 일종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염원하는데 그걸 들어줍니다. 근데 결국에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비극적 결말을 맺는. 그래서 오늘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배워볼 거예요. 이생규장전. 나머지 작품들도 비슷비슷한 그런 장르적 특성을 가진 독특한 작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는 182쪽입니다. 주몽신화, 설화 중에 이제 주몽신화부터 배워볼게요. 이제 설화입니다. 설화. 관리를 좀 써놓으시죠. 설화 중에 신화입니다. 설화 중에 신화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제 특성들을 같이 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장르적 특성이기 때문에 전략 없이 그냥 다 읽고 나서 어차피 내신형이기 때문에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자, 이제 고구려의 어떤 건국 과정을 다룬 그런 작품이거든요. 고구려의 건국 과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영웅의 일대기들이 그대로 패턴적으로 들어가 있어. 우리가 이미 영웅 군담 소설의 패턴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자, 시조 종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우리 알고 있어요. 주몽입니다. 이에 앞서 부여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부여의 왕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보였다. 이게 상황이겠네. 그 같은 말이 고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 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말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니까 괴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어.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나에게 후사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화라 하였다. 이름을 금화라고 했어. 금색의 개구리라는 뜻이죠.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그래서 헤브루의 뒤를 이을 태자가 된 거예요. 헤브루의 이제 뒤를 잇게 된다. 부여의 왕이죠. 그래서 이제 헤브루에서 이제 금화 왕이 된 겁니다. 부여의 왕이. 후에 재상 아람불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 아람불. 자, 아람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이제 건국을 하게 한다는 거죠. 건국, 나라를 세운다는 것.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 물가의 땅에 있으니 이름을 가서번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그러니까 이 어떤 훌륭한 국가를 세웠을 때 훌륭한 국토가 될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농경황 사회였기 때문에 토양이 기름지고 오국이 잘 자라기 알맞은 것. 즉 농경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국가를 건국할 때 이 땅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설화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읍지로 할 만하다. 농경을 하는. 그래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람불이 마침내 왕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하였다 이거예요. 도읍지를 옮겼어요. 천도를 했다고 하죠. 천도라는 거예요.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 해모수의 캐릭터죠. 천재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옥황상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천신이라는 거죠. 천신 와서 도읍하였다. 헤브르가 죽자 이제 금화가 왕위를 이었는데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어. 여자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하입니다. 자,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고 저를 웅심산 아래에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꿰어 서로 통했어.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화가 지금 유아를 만난 거죠. 그래서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해가 비치어서 하늘에서 축복을 내린 거야. 유아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서 비친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늘에서 그죠? 보호를 한 거죠.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 주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하늘에서 이렇게 해가 비치어 몸을 끌어당겨 피했는데 또 따라와 비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잉태를 한 거죠. 잉태를 해서 알 하나 낳아서 다섯 대 정도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해모수 천신이죠. 그 다음에 이 유화는 지금 하백의 딸이야. 하백의 딸. 물의 신의 딸이거든. 물의 신의 딸 수신입니다. 수신.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야. 그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존재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어떤 신성성을 띠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무슨 사회였다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우리가 이런 나라를 건국한 인물이 굉장히 신성성을 가진 인물이다. 굉장히 신성한 인물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의 자손 아니냐. 해모수의 자손 아니냐. 굉장히 신성성을 띠고 당시에 이제 농경사회에서 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의 물의 중요성. 축복받은 땅이라는 거죠. 물의 신이 가득한 곳이니까 아주 물이 풍부할 거야. 아주 풍요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농경사회에 그런 풍요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생설화죠. 이제 보면 난생설화. 아래서 태어난 거니까 난생설화에 속합니다. 됐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난생이니까 알이잖아. 알이 이런 태양을 상징한다고 해서 또 신성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가하는 거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을 버려 시련을 가했네. 알로 태어났으니까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먹지 않았어. 다시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와 토나 말이 피했어. 신성성이죠, 다 전부. 나중에는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줬어. 깨트릴 수가 없어 어미에게 돌려주었는데 그 어미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어요. 난생 모티프죠, 말 그대로.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보니까 골격과 의표가 영웅은 이런 모습이죠. 남다른 모습입니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죠.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어떤 영웅적인 그런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비범해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비범한 거예요. 다 똑같죠? 나이가 겨우 7살이면서 영리함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소고에 활을 잘 쏘는 건 주몽이라 하는 까닭에 그것으로 이름을 줬어. 금화에게는 7 아들이 있어서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재주나 능력이 자 이제 영웅의 일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범한 능력을 가지면 주위에 시기나 질투가 있고 또 시련을 겪죠.
항상 영웅은 거듭된 시련을 겪습니다. 1차적 위기를 겪을 거예요. 그래서 재주와 능력이 미치지 못해요. 그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자, 대소가 이제 시기하는 거죠. 대소가 주몽을 시기해요. 우리가 소대성전에서 그런 걸 봤잖아요. 그런 건 이제 주몽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시옵소서.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이거예요. 왕이 듣지 않고 시험을 해보는 거죠. 말을 기르도록 했어요. 주몽이 날랜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주어 여위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어. 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이제 주몽에게 준 거죠. 그래서 주몽에 이제 지혜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주몽의 어떤 지혜, 뛰어난 비범한 인물이에요. 주몽의 이제 우리가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오히려 주몽이 출중한 능력을 가졌어. 주몽이 잡은 짐승이 어떻다는 거야? 더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보였다. 계속 거듭된 시련입니다. 주몽의 어머니 아까 유화입니다.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차에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할 것을 도피해서 큰 일을 할 것을 권유하는 거예요. 너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니까 어딜 가든 잘 살 거야. 그래서 너는 큰 뜻을 위해서 차라리 도망가라. 자, 그래서 주몽이 2에 오이, 말이, 협보, 건국을 같이 도운 인물입니다. 고구려 건국을 도운 인물이에요. 세 명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했으나 다리가 없었다. 이게 위기네. 그래서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야. 아까 천신과 수신이잖아.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물의 신의 외손이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고귀한 혈통을 가진 겁니다. 고귀한 혈통. 항상 영웅은 그렇잖아요. 천신은. 그래서 신성한 존재 밝히고 있어. 오늘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했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정기적인 요소죠.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조력을 제공한 거죠. 물고기와 자라가 조력을 제공한 겁니다. 이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주몽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 신성한 존재임을 또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주몽이 가다가 모든 곡에 이르러 세 명을 또 만났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은 삼배 옷을 입었고, 한 명은 기운 옷을 입었으며 한 명은 수초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묻기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삼배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제사입니다. 기운 옷을 입은 사람 이름은 무골입니다. 수초로 엮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름은 묵거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런 우리가 고전산문의 또 영웅 군담서의 특성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뭔가 우연히 만난 인물들은 어떤 장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라고 그랬어. 이 세 명을 만났는데 성씨는 말하지 않았다. 주몽이 제사에게 극씨, 중시일씨, 소시일씨라는 성씨를 주고 이게 아마 이제 고구려의 어떤 그 연원이 되는 그런 성씨들이겠죠. 무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서 나는 천손이니까 나라의 깃을 건국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세 명의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니 세 명의 현명한 사람. 그래서 이 세 명의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들이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졸본천에 이릅니다.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졸본천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에 가니까 아까 이제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드디어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궁을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단지 비류수애가 초막을 짓고 살았어. 나라 이름을 고구려 하였는데 이 작품이 이제 이 설화가 건국신화라는 걸 얘기해 주죠. 건국신화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씨를 고를 성씨로 삼았어.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세예요. 건국 시기 한흉원제 건소 2년. 그러니까 건국 시기를 이 설화에서 제시한 겁니다. 건국 시기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신라의 혁거세 21년이었다 이거야.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말갈 불악에 있다 있게 침입과 도적질의 별까지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왕이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 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기에 사냥을 하며 찾아서 비류국에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그 하나의 부족 공동체를 당시에 이제 부족 그곳에 있던 하나의 부족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나의 이제 부족 공동체입니다. 그 나라의 왕 송양이 나와서 보고 말하기를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서로 만나서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왕이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하였다. 송양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다. 우리는 송양이 땅의 자가 두 주인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그들은 도읍을 세운 지 얼마 안 됐으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 그럴 리가 없겠죠 주몽이. 그래서 항복을 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먼저다 이거지. 우리는 여러 대에 거쳐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가 더 오래됐다는 거야. 우리가 시기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어디 엑스밥이 와서 까부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와 말다툼을 하고 서로 화를 쏘아 기회를 겨루었는데 송양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항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적절한 거. 자, 뭐 이거 바로 나왔네. 2번이 정답이네. 존속기간 차이.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서 했다. 그래서 주몽의 반감을 샀잖아. 마지막에, 그치? 그래서 주몽이 뭐라 그랬어? 그의 말을 분하게 여겨 말다툼을 하고 화를 쏘아 기회를 겨루었잖아. 그러니까 뭐 2번이 답이라는 건 쉽게 발견했고 나머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기 한번 보시죠. 이거 먼저 봤으면 뭐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웅 분담선을 해봤기 때문에 영웅적 인물의 삶을 다룬 이야기 중에 주인공이 고귀하였다가 봤죠. 천손, 천재의 자손, 또 수신과의 결합, 고귀한 혈통을 지녔습니다. 신이 한 탄생하자 알로 태어났죠. 버려졌다가 이제 구출되어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시련을 겪었다가 비범한 능력, 그죠? 시련, 시기를 겪습니다. 시기, 주변에 시기가 있었죠. 조력자 보험에 힘입어 실력을 쌓은 뒤 결국 시련을 겪고 위협을 달성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웅 분담소에서 봤던 이런 일대기 구조죠. 주몽신화는 우리 문학에서 이와 같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최초로 보여줬다. 우리 이미 공부해봤어요. 후대의 문학 작품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번 난생한다는 점 신기한 탄생, 비범한 능력, 활도 굉장히 잘 쏘고요. 실현에 봉착합니다. 그 다음에 신성한 존재들과 연관된 고귀한 혈통을 말해주고 주몽의 실력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주변 국가에 많았다. 이런 내용은 아니죠. 조력은 뭐 여기 저기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얘네 도움에 힘입어 실력을 쌓았다는 얘기는 없어. 오히려 이렇게 조력을 제공하는 인물을 만나기는 했는데 어딥니까? 여기 이제 뭐 얘네들 만나긴 했는데 그래서 능력을 살펴서 각기 일을 맡겼지 얘네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뭡니까? 실력을 쌓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상황 한번 보시죠.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전한다. 뭐 토토 차이점 물어보는 걸 거예요. 설화는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여러 이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을 이자죠. 이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적 차이점 물어봅니다. 그냥 이거 공통적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3번이 정답이란 거 크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차이점 살펴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수와 며느리 바입니다. 우리 교재는 184쪽이 되겠습니다. 184쪽.